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 정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윤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서 최근 전 세계에서 핫한 인물들이 모두 중국에 결집해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 고위급 포럼 CDF 2025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본래 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서 진작부터 좀 많은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기사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인사들을 발빠르게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떤 인물들이 참석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대기가 돼 있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좀 일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이제 여러 글로벌 CEO가 왔는데, 뭐 제 생각은 주관적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따른 균형추를 좀 맞추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업 CEO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좋을 리는 만무합니다. 미국 국가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단지 뭐 트럼프만 계속적으로 뭐 보면서 트럼프의 입맛에 따른 기업 정책을 펼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진핑 또는 중국 쪽의 어떤 고위직들을 좀 만나서 기업의 정책들이라고 좀 표현해야 되겠죠. 기업의 정책들을 좀 넓혀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싶은데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는 시진핑과 이재용 회장의 직접 회동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스로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분들이 잘 취재를 해보시고, 단지 중국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투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우시를 비롯해서 상당히 있는데, 이 반도체 투자 및 공급망 재정비를 한 것으로 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대중국 제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뭐 고삐의 끈을 늦추지 않을 거고 계속 대중 제재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보다 비중이 조금 더 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향후 투자나 공급망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 것이냐, 뭐 중국을 버리고 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을 버리게 되면 뭐 끝난다고 거의 보셔도 무방해요. 어찌됐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가 등이 터지지 않게 잘 중간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 투자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떤 반도체의 삼성전자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반도체를 제재하는 속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미국 쪽에서 실례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테일러시아 파운드리 공장 좀 쥐어달라. 앞으로도 뭐 미국이 삼성전자가 돈 투자를 해서 미국 시장에 뭐 캐파 증설을 한다 그러면 전혀 나쁠 게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고용 창출. 나중에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고용 창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라는 위대한 기업의 공장 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일하지는 않겠죠. 이러한 측면들.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도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이 투자를 안 하기에 뭐 늘리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취지로 인해서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포함한 반도체 투자 전략으로 갔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시적인 관점인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61,700원까지 올라왔어요. 뭐 5만전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1,700원.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긴 한데 조금 더 상승 동력을 갈 수 있으면, 금요일에 삼성전자만 좀 좋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및 반도체 이 삼성전자 향의 장비 소재주 일부까지 이 단기 모멘텀에 갈 수 있느냐가 오늘의 좀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건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죠. 뭐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 입장에선 가장 뭐 눈에 띄는 사람이고, 또 광노정 SK하이닉스 회장도 갔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계가 다 갔다라고 하는 건뭐 공장 새로 짓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 AI 쪽을 워낙 당기다 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DDR4도 필요하고 DDR5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뭐 마이크론에서도 일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시장 70%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한국 업체 협업 없이는 중국의 AI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와 관련된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샤오미 회장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전장 쪽에서의 협업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SK하이닉스의 부품이 중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가동률이 낮은 게 핵심이잖아요.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반도체는 생겨서 지금 소부장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아직도 가동률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진 업종들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반도체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다 누가 왔습니까? 팀쿡도 왔고 퀄컴 회장도 왔고 브로드컴 회장도 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라는 CEO들이 다 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싸움이 정말 격화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뭐 팀쿡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전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데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싸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공급망을 당장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뭐, 지난주, 3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핵심이 어쨌든 돈을 쓰는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어떤 의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돈이 향하고 있는 건 중국과 독일이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정책 방향이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AI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은 시선을 돌려서 이제 3월 말 되고 4월 초, 4월 2일 되면은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앞두고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 각국에서 물밑에서 치열한 뭔가 좀 작업을 펼치게 될 텐데 이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서 어떤 대응 전략 이번 주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전문가님? 근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 글로벌 CEO도 저는 같다고 봐요. 거기에 뭐 아까 우리 김종혜 의사님 말씀대로 그냥 놀러 가지는 않았겠죠. 이 관세 정책.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인데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일컫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 없이 그냥 갔다? 이러면 팀쿡이나 퀄컴의 CEO는 사실상 이것도 앞으로 찍힐 공산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왜 갔느냐? 그만큼 중국 시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그렇죠. 시장이고 네. 어떤 형태로든 공급망이 되었건 원자료가 되었건 앞으로 거기에 뭐 수요 측면이 되었건 우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다. 특히 애플은 뭐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애플의 수많은 중국의 공급망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그럴 리가 단기간에 없다는 판단 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역시나 이제 관세 정책이 있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이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품목에 관해서는 지금 발효가 됐죠. 그런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실효성이 있다 없다.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일기 정권 때만 못하다. 뭐 이런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지금 기류상으로는. 뭐 저는 좀 일기 정권 때보다 못하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의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 일기 정권 때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하고 막 관세를 때리고 의학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다른 국가의 수장들도 뭐 감정의 대체로 가요? 할 테면 해봐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총리가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네? 이것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 때는 결국은 이제 감정으로 해결될 부분이 없다는 건 뭐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에 나서서 어르고 달래고도 하는데 뭐 사실 트럼프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다 한들 지금 키는 누가 쥐고 있냐? 결국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이 안에서 감정적인 사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면 뭔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실효성 차원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각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식시장은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속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되 우리가 전략을 구사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안 벌어지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너무나 아주 초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놨는데 조금의 안 좋은 부정적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충격파가 큽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이 트럼프가 감정적 대응으로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기간의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했을 때 한 2주 정도 계속 부과를 했을 때 과연 미국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감정적 대응에 따른 단기 하방 압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의 미국의 나스닥 증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양옵션 만기일이 끝났거든요. 현물 차트 모습인데 이제는 한 2주 정도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전주에는 아래꼬리 단 음봉이었고 지금 금요일 마지막 주에는 아래꼬리 단 양봉 마감이 됐거든요. 모양새가 기술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결국은 금주부터 이 상호 관세가 있는 다음 주까지 얼마만큼의 단기 반등폭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 단기 반등을 쓰기 위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되겠죠. 뭐 약간의 노이즈 이런 것만 발생돼도 윗방향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넘어간다면 대신 윗방향으로 이제 박스권의 상단이겠죠. 가격 조정은 끝났고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박스권의 상단이 어느 정도 나스닥에 위치할 것이냐가 타진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뭐 또 이야기하고 노이즈를 유발시키면 이렇게 상단에 올라갔던 부분이 박스권 하단을 만들면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 하단에 과연 어느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시장에 뭐 조선전선 방산을 할 것이냐, 뭐 유중 소식도 있었지만 현대로톰 이런 종목들은 금요일 날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단에 또 내려왔을 때 나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아니면 또 2차전지 아직은 느리지만 여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올해 한 해 내내 고민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간이 벌써 3월까지 흘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정말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네. 뭐 실패한 전략은 괜찮지만 내가 여기서 뭐 조선을 택했다. 여기서 방산을 택했다. 택해서 실패한 전략은 또 우리가 성공의 어머니처럼 다시 하면 되지만 다 올라갔는데 쫓아가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복잡해질 거는 멍들 것은 계좌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모님은요? 네, 저는 뭐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일단 낮지 않느냐. 뭐 관세와 관련돼서 일단 뭐 4월 1일이라고 하는 시한이 있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계속 뭔가 강한 발언을 던져놓고 밑에서는 열심히 이제 협상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하고 그날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질러놓고 밑에서 이제 무역대표부라든지 상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각 국가와 열심히 좀 협상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4월 1일 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각 국가별로 지금 뭐 지역별로 나눠도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래 위로 멕시코, 캐나다도 있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과 개별 협상이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다 끝날 일인가. 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이 일단 미국 갔는데 뭔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4월 2일까지 마무리를 짓기보다는 뭔가 더 좀 지연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도 또 뭔가 핑계를 대면서 뭐 각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결정하고 어떤 국가는 지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라면 저는 뭐 우리 증시에 대한 상대적 강세는 뭐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 끝나면 뭐 그동안 강세 보였던 뭐 독일, 중국 이런 쪽은 밀려 내려가고 미국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뭐 미국이 갑자기 뭐 급격하게 꺾이는 일만 없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설사 이제 제 예상과 달리 4월 1일 날 모든 관세가 결정된다고 하고 실제로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악재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실적을 결정함으로써 뭐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일 날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결정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관세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안덕근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지난 주말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주요 발언들로 보자면은 민간 국가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거다. 뭐 해결이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양국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도 얘기고요. 상호 관세는 피하기 어렵고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관세가 4월 2일 나올 거다. 귀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정도의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3개의 리포트 골라오셨는데요. 그중에서 NH투자증권입니다. 윤회2 어게인 2017 타이밍. 하나증권에서는 화학섹터 리포트, 대신증권은 심텍. 요즘 심텍 잘 나가죠. 종목 리포트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화학업종. 그 엔비라텍스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결국은 관세를 더하고 더해서 기존에 있던 관세에서 10%를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관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장갑이 사라졌다. 앞에 이제 그 고무를 붙인 라텍스 장갑이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라텍스 장갑을 안 쓸 거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말레이라든지 다른 국가 쪽의 물량이 말레이 국가 전체량은 줄었는데 미국 향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빈 부분을 다른 국가들이 채울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엔비라텍스의 수출 가격이 거의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것은 롯데케미칼이 아닌 금호석유 같이 엔비라텍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해내는 기업에게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금호석유를 뭐 하나증권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수출 지표라든지 마진 지표를 봤을 때 더 긍정적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가지 내용을 담은 것은 KCC입니다. KCC의 유기실리콘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이제 마진 회복을 보이면서 유기실리콘 관련 실적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오르지 못한 종목인데, 순수 이제 석유화학보다는 이렇게 수요가 개별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의 대응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종목 리포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은 뭐 누가 뭐래도 레거시죠. 물론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레거시뿐만 아니라 차세대 쪽도 뭐 같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본질은 레거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IT 세트가 대거 소진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3월부터 IT 세트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특히 중국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갤럭시 폴드보다도 훨씬 얇고 훨씬 성능이 좋은 폴더블 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비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뭐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훨씬 더 얇고 훨씬 더 이 디스플레이도 앞선 측면에 그런 기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반적인 기기의 확장과 레거시 PCB의 확장도 일정 부분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리포트에서는 일단 이 1분기도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원래 3분기 정도에 BEP를 회복할 거라고 봤는데 2분기부터 BEP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22%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2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뭐 목표가야 뭐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핵심은 레거시 회복이 빨라지면서 실적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리포트는 NH투자증권의 87페이지짜리 리포트인데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3가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윤회,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수레바퀴처럼 돌아왔을까? 과거 이제 트럼프의 타이밍, 트럼프 정부의 타이밍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 성장률과 OECD 전체 성장률이 계속 갭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갭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갭이 줄어들고 있는 핵심 이유가 뭘까? 미국은 유동성을 덜 쓰고
유동성을 쓰는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이 시간에 독일과 중국이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돈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재정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국가들이 성장률이 치고 올라오고 반대로 미국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갭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 차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그다음에 트럼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을까? 지지율과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일기 때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약간 톤을 낮추고 그다음에 뭔가 좀 뭉개는 듯한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 또 뒤로 가면서 좀 바뀌는. 그래서 뭐 중간 선거라든지 전체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지 관세 정책이 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급하게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관세 정책은 이번 4월 2일이 정확하게 그때가 정점일지는 모르지만 그 전후에서 뭔가 조금 압력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실제로 출범하고 나서 2017년에도 계속 관세 얘기만 하다가 USTR 그때 수장이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다가 결국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4월, 6월 정도에 뭘 했느냐. 그때도 이제 똑같이 12월에 시작했으니까 타임라인이 똑같은 거죠. 4월, 6월에 이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2분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았고 만약에 4월 달에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뭔가 미국 증시가 좀 더 올라온다면 미국 증시만 오르고 다른 증시가 빠지는 상황으로 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오르는 만큼 최소한 미국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업종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쪽의 접근을 생각해 본다면 어게인 2017로 봤을 때는 오히려 2분기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갈 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축은 여전히 말씀드렸던 IT가 중심축에 있다. 기존에 잘 나갔던 뭐 조선방산도 좋은데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유전성장자를 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은 빼고 일단 조선방산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실적을 좀 올려갈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만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쪽이 지금은 더 모멘텀이 붙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올해는 좀 우리 증시를 작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 거의 뭐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이 큰 대규모의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시간 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글로벌 증시 비교하시면서 또 어떤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지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빅데이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의 빅데이터, 오늘 반도체를 자세하게 파헤쳐 볼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보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실적 좋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장에서 8%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히 6만 원 선 넘어선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 사이에 원익 IPS까지 살짝 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을 때 본장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장에서 꽤나 많이 빠졌어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레인지 범위를 좀 측정해 드렸습니다. 하단 쪽은 한 85불 정도, 상단은 뭐 한 110불 언저리, 중단이 이제 한 100불 정도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단 부분에 관해서 못 넘어가고 8%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굉장히 호실적을 썼고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본장에서 빠졌느냐. 국내 그 언론 기사들, 뭐 뉴스들은 거의 다 부재한 상태였고요. 미국의 원본을 가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마진율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낸드 파트에 관한 아주 세세한 모 IB 투자에서 써놨는데요. 저는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아주 그 극소수의 차이였고요. 앞으로 이제 마진율이 이렇게 뭐 조금 차이 나는데 소수점입니다. 참고로. 소수점도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실망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낸드에 대한 부분이 마이크론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 재고를 조율해가지고 이 부분의 고정 가격 상승으로 갔지만
아직까지도 마지막에 핵심 멘트인데 고정 가격에 따른 지출에 따른 고정 가격 지출이죠.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골자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큰데 뭐 좋습니다. 이제 고정 가격 지출에 따른 압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뭐 분석의 입장인가 보죠. 뭐 IB 투자자들의 뭐 동의하고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굳이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치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정말로 앞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인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 횡보 중에서 상단을 넘어서 조금 더 120불, 130불로 갈 수 있는 내용인 것이냐? 중장기적으로는 120불, 130불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혹시나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씩 부러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경제방송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주식 전문가들은.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변곡점이 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피로도가 좀 있어 보여요. 위치적으로. 특히나 이제 52,000원대부터 뭐 61,700원까지 쉬지 않고 삼성전자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 쉬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뭐 저점이 계속 높아졌다는 부분, 고점이 계속 높아졌다는 부분에 의미를 좀 더 두시고 변곡점 돌파가 되냐 안 되느냐. 이 변곡점 돌파가 되냐 안 되느냐는 펀더멘탈적인 분석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파트가 있겠죠. 이 변곡점 언저리에서 기간 조정의 형태로 줄 것이냐, 옆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운이 나빠서 이제 가격 조정의 형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은 뭐 가격 조정의 형태가 당연히 싫죠. 사람인데.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가길 바라보고 이 이재용 회장의 광폭 행보를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에 따른 영향력은 삼성전자에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뭐 김종희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것과 같은 궤로 흘러가는 거죠. 저의 논리도. 마이크론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빠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마이크론이 8% 빠졌다면 삼성전자는 뭐 0.5, 1, 이 정도? 오히려 또 양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체력을 지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들은 결국 이제 어디로 흘러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전 포인트죠. 결국은 삼성전자 향해서 좀 더 움직였던 쪽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력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선단공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겁니까? 그렇진 않죠. 보유자분들은 뭐 더 갈 수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서 진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돼서 간 모습인데 그나마 유진이 조금 남아 있어요. 45,000원까지 도달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붙으면 죄송합니다. 5만 원까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 그래봤자 10% 정도예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자가 원익 IPS인데 여기는 조금 더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의 어떤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뭐 오른팔로서의 위치도 그렇지만 과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형국이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CXL도 있고 미세회로 선단 공정도 있고 주문형 반도체도 있고 삼성전자는 심지어 파운드리도 있죠. 근데 하나하나씩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선단 공정 중에서 세 번째 원익 IPS를 좀 준비해봤고 오늘 월요일인데 목표가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한 20%, 15% 업사이드 3만 원 1차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배열돼 있고 조금 더 모아 가시던지 조금 더 내려오면 버티는 전략으로 해서 3만 원까지는 기간 투자해서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원익 IPS 지금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김민 전문가님은 이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씨를 뿌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2월 마지막 날 추천주였거든요. 이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유난히 탄력이 좋았죠. 33,300원에 샀습니다. 목표가 43,000원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이 한 달이 안 됐는데 30%에 다 도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뭐 보유자용 연구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좀 길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개발된 이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2주나 한 달 관점으로 드리는데 이거는 일부러 좀
때 일찍 맞아요. 드렸어요. 좀 넓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요. 단지 거래량 분석에 따른 요새 빅데이터 오픈소스 코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250만 주를 넘어가지 못했으면 주가 못 갔습니다. 근데 다음 단계 47,00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350만 주의 거래량들이 한 며칠 좀 필요해요. 이 거래량 부분들 책정하면서 네. 2차 목표가 47,000원까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7,000원으로 들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에 11,400원이 매수가였고요. 목표 주가 13,000원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었죠. 바로 직전 거래일 장중에 14,000원도 넘어섰습니다. 수익률 24%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요? 근데 이거는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책을 쓸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한 이론이라서 제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건 너무 유치해서 그냥 MJ 섬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론이 뭐냐면 소추세에서 중추세로 넘어갈 때 가격 조정에 시차 발생에 발생하는 부분을 통계학적으로 한 2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책들이 소추세, 중추세, 대추세로 이어가는데 저희 국내 증시를 한 2년여 통계학적으로 내보니까 제 이제 석사 원문에 이게 올라갈 내용인데요. 소추세에서 중추세로 갈 때 가격 조정에 시차 발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내냐는 부분인데 하나마이크론이 그 위치였거든요. 이 세 번째 점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소추세예요. 보통 소추세가 세 번째 눌림목이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역배열 때 사실은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정별돼 있는 차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이 가실 때 변곡점에 좀 안착하고 정별돼 있을 때 그랜벨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추세가 탄력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그랬었죠. 거의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 뭔가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캔들 패턴이나 보조 지표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고요. 물론 하나마이크론도 그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성공 전략으로 갔다는 부분.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제 눌림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라는 뜻이에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넘어갈 겁니다. 15,000원 정도를.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을 좀 생각하셔서 반 정도 팔고 다시 담아서 가져가는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6,000원. 2차 목표가 하나마이크론 설정이 됐고요. 중간에 뭔가 좀 어려운 내용이 쑥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이해를 좀 못했는데 다시 좀 돌려보든지 아니면 논문 쓰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에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일부 좀 챙기신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